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여러분, 이웃사촌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옆집, 윗집, 아랫집? 정답은 땅 샀을 때 배가 아픈 범위까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이웃사촌인 게 확실합니다. 16강에 진출했다네요. 배가 슬슬 아파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16강보다 더 값진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새로운 이웃사촌 멕시코를 얻었고요. 그 얘기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의 마지막 금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네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이인철 변호사, 심리상담 전문가 박상희 소장, 그리고 MBN의 홍순빈 아나운서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요즘은 할바, 할마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 맞벌이 부부 등이 많아가지고 낮 시간대 아이 봐주는 할아버지가 아이 봐주고 할머니가 아이를 봐주고 해서 할바, 할마란 표현을 쓰는데, 그런데요, 한 어린이집에 어르신이 이날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모처럼 외손자를 봐주기로 한 할아버지가요, 이 어린이집이 끝날 시간에 맞춰서 외손자를 데리러 어린이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손자 이름을 대니까 이 손자가 할아버지가 왔다는 말에 이 어린이집에서 나오는데요. 둘이 뭔가 아직은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좀 어색해 보이긴 하지만 일단 이 아이가 이 할아버지를 따라 나섭니다. 할아버지가 이 아이와 함께 걷는 장면도 CCTV로 포착이 됐었는데요. 혹여나 이 애지중지하는 아이가 다칠까 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길을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이제 건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집까지 한 250m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일단 집으로 향하는데요. 아유, 진짜 애기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한 2살 정도 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겨우 걸을 수 있는 정도처럼 보이는데 네. 이렇게 해서 집으로 향해서 무사히 도착했는데 네. 잠시 후에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아이고. 이 할아버지가 이 아이가 알고 보니까 외손자가 아니라 전혀 관련이 없는 엉뚱한 아이였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게 된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거 큰일 났네요, 백 팀장님. 저희는 지금 이 뉴스파이터가 오랜만에 첫 뉴스부터 감동의 얘기를 전해드린 줄 알았더니 지금 그게 아니네요, 지금. 네. 사실은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2살 먹은 아이를 이제 6시 반경이니까 부모가 네. 찾으러 왔을 거 아닙니까? 아하. 어린이집에. 그런데 내 아이가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이 긴급하게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코드 1입니다. 이게 유괴 사건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해당 경찰서는 총 비상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비상 배치하고 이제 수사 전담반이 투입이 되는 이런 형태인데 사실은 1차적으로 신고를 받은 112 순찰차가 아하. 이제 추적을 하겠지만은 사실은 전문 요원들이 또 나옵니다. 뭐 네. 청계라든가 강력팀에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돼서 1시간 만에 CCTV라든가 이동 동선을 확인해서 찾았는데 네. 집에를 가보니까 할아버지가 먹을 것도 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난 내 손주 데려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일단 경찰관은 이제 유괴 혐의로 체포를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일단은 데려갔으니까요. 남의 아이를 데려갔으니까 일단은 유괴 혐의로 체포를 했는데, 근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궁금증이 드실 것 같아요. 아니, 자신의 외손자 얼굴을 모를까요? 왜 어떻게 다른 아이를 데려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건강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하.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자기 아이인 줄 알고, 자기 손자인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데려갔는데 경찰이 이게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되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약취유인죄로 이제 체포를 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이 그거군요. 예, 입건을 네. 했는데 제가 보기에 재판까지 가게 될 경우는 아닌 검찰에서 불기소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고의가 없거든요. 아. 반드시 형법상의 죄를 물으려면 이 사람의 고의, 그러니까 범죄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할아버지는 자신의 손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다른 아이를 유기하려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 이 할아버지가 좀 실수를 한 거죠. 네. 본인의 그 나쁜 의도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네. 뭐 훈방이 되거나 무혐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천만다행이에요. 그리고 경찰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찰이 이 CCTV 동선을 앞서 이 영상은 아마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모습 같기도 해요. 그런
CCTV로 동선을 쭉 따라가 봤더니 이 어르신 딸네 집에서 살고 계셨는데 그 외손자를 아마 데리러 가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아이를 데려갔는데 다행히 경찰이 가봤을 때 뭐 기저귀도 갈아주고 백 팀장님 말씀처럼 먹을 것도 주고 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박상희 소장 여기서 그러면 문제점 반드시 짚어야 될 게 어린이집이 저 아이를 저 70대 노인에게 인계할 때 너무 허술한 거 아니에요?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네. 이제 저도 이제 유치원 때 아이를 이제 맡겨서 놓고 데리고도 오고 이랬지만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얼굴이 익숙한 부모님이 아니면은 아이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아하. 아무리 할아버지라 할머니라 그래도 만약에 꼭 할아버지 할머니나 누가 데리러 왔으면 전화를 통해서 엄마나 아빠에게 이 분이 오셨는데 맞습니까?라고 확인을 하는데 네. 이렇게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왔더니 저 아기도 지금 보니까 너무나 어린 아기잖아요. 그렇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는 아기입니다. 아하. 어떤 할아버지가 데리고 와도 순진한 마음에 손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아이인데 네. 이 아이를 그냥 이름 뭐 중에서 한두 자 비슷했다고 해서 아이에게 내보냈다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아하. 어린이집이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이게 네. 정말 천만다행으로 네. 저 노인성 치매 증세가 있는 저 어르신이 일단 자신이 이 기거하고 있는 딸네 집으로 저 아이를 데리고 가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일단은 여기까지는 천만다행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어린이집의 이 대처를 보면 만약에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만 만약에 혹시라도 강력 사건으로 이어졌다면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어린이집.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네. 다행히 경찰이 이제 신속하게 잘 찾았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못 찾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네. 그 장기 실종 상태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네. 현재 지금 실종 아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네. 사고 때문에 우연한 사고 때문에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어린이집은 마땅히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어요. 아, 그래요? 우리 형법은 죄행법준지라고 해서 반드시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뭐 어린이집이 뭐 일부러 뭐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이상 어떻게 보면 실수잖아요. 아하. 처벌할 수 없고 다만 이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거든요. 네. 이 부모님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백 팀장님, 이 아이의 부모님은 정작 자신의 아이가 없어진 줄 알고 정말 이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 1분 1초가 피가 정말 마르는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내 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이가 약취 유인되거나 유괴되는 형태를 뉴스로 보면 저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것 왜냐하면 같아요. 네. 내가 그 현실에 놓이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가끔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줄 몰랐다고 하는데 이 어린이집의 대처는 굉장히 좀 부실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시골이고 또 나이가 비슷하고 정말 그 이름이 비슷하고 네. 나이가 뭐 2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네. 아무리 어르신이지만 정확하게 왜 부모가 오지 않고 할아버지가 오셨나 하는 걸 최소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하. 유괴나 약취 유인 같은 경우에는 금품을 노리거나 어떤 협박을 할 때에는 네. 본인 범인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제3의 인물을 동원을 해서 네. 유인을 하거든요. 의심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이런 측면에서 만약 아이를 정말로 실종이 되거나 못 찾았다고 하고 범죄 이용이 됐다라고 했을 네. 때 그 가족들의 상심은 말도 못 하거든요. 네. 이런 걸 어린이집에서는 좀 적절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합니다. 맞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아이한테 정말 아무 일도, 별일도 없어서 정말 별일이 없어서 정말로 천만다행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사후 관리, 이 이후로는 정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사건, 사고를 집중 파헤치는 뉴스파이터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대한민국이 월드컵 16강에 진출하지는 못했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는, 이 나라에서는요, 대한민국이란 구호가 뜨겁게 외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혹시라도 이번 여름에 멕시코로 여행 가실 분들은 이 말 한마디만 알고 가시면 아주 여행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것 아하. 같습니다. 내 돈 대 코리아.
저는 그게 뭐예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아하. 이 말만 하면 진짜 그 네. 멕시코인들이 이 한국인들을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반겨준다고 하는데요. 네. 멕시코 현지에서 16강에 진출하면서 한국 열풍이 지금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다양한 영상과 사진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오늘 그거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습입니다. 한 모습인데요. 지금 다 같이 이날 그 경기를 보고 있었던 장면이에요. 멕시코와 그리고 스웨덴의 경기를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3대 0으로 멕시코 패색이 짙어지자 사람들이 채널을 돌립니다. 한국과 독일전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 5%의 가능성에 기대를 건 건데 이 연장 그 추가 시간에 한국이 골을 넣게 되니까 아하. 이 멕시코 현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모습이 지금 공개가 된 겁니다. 야, 이것도 참 진기한 장면. 백 팀장 이게 진기한 장면이에요. 네. 다른 나라가 이길 때 정말 저렇게 자기 나라처럼 정말 환호하는 건 정말 진기한 장면인데 이게 어부지리가 진짜 맞긴 맞나 봐요. 그렇습니다. 네. 멕시코가 16강에 탈락 위기에 놓여 있었죠. 왜 그러냐면 디펜딩 챔피언 네. 1%의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도박사들이나 베팅하는 사람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도 됐지만 한국이 독일을 꺾는 건 1%의 확률밖에 없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디펜딩 챔피언 독일을 한국이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16강에 나가는 것보다 독일을 꺾었다는 게 세계적으로 주는 임팩트, 한국인의 이미지, 특히 이 멕시코에서는 이제 한국이 형제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아하. 제가 2002년도 한일 월드컵에 강남에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소매치기들도 휴업을 하고 아하. 그다음에 화물차에다가 물건을 잔뜩 싣고 가락동 시장이나 이렇게 내려주고 가시는 분들이 네. 이게 이제 그 승리를 하니까 우리가 뭐 막 승리를 하니까 화물차를 가지고 내려가야 되는 분이 그 한호한 우리 국민들을 싣고 막 돌아다니고 도심을 네.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는 남녀 구분하지 않고 너와 내가 없었죠. 서로 부둥켜갖고 그랬는데 네. 지금 멕시코에서는 16강 좌절을 꺾어버리고 한국이 16강에 올려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저런 형태가 나오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멕시코 현지에서는 저 장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멕시코는 스웨덴에 0대3 졌어요. 지고 있던 상황이 폐색이 짙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이러다가는 16강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 2승은 했지만 못 올라가는 거 아니냐? 해서 홍수민 아나운서 말처럼 채널을 돌려봤습니다. 한국 어떻게 됐는지 보자 했더니 웬걸 김영권 선수 연장 시간 추가 시간에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환호가 터졌는데 여기뿐만 앞서 그 장면뿐만 아니라요. 식당 같았는데 그 장면뿐만 아니라 홍수민 아나운서 이 주 멕시코 한국 총영사도 막 행가리치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사람들이요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 공사로 찾아가는데 네. 거기서 우리 공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네. 뭐 한병진 공사를 만나서 네. 행가래까지 이렇게 하는 모습. 그리고 한병진 공사도 뭐 같이 이제 멕시코 사람들과 뭐 맥주 한 잔을 하면서 이렇게 축제의 분위기를 즐겼다고 하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네. 아 정말로 목마를 태우고. 목마를 태워서 보세요. 저렇게 땡큐 한국 땡큐 이렇게 영어로 써서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장관이요. 우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인철 변호사님 전화를 했대요. 왜 전화해서 뭐라고 한 거예요? 밥 한번 사겠다고. 사겠다. 얼마나 기뻤으면 장관이 진짜 경사가 밥 사겠다고. 봐요. 굉장히 네. 좀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네. 저도 뭐 축구 경기 봤는데.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멕시코가 지금 3대 0으로 지니까 독일이 그때부터 막 너무 조급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이제 실수도 하고 우리가 이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 이겼는데 네. 정말 어쨌든 이 중남미에서는 이 축구가 거의 종교거든요. 엄청나게 진짜 그 축구에 대해서 열광하는데 우리나라 덕분에 16강에 갔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네. 저도 저거 뭐 사진 보니까 굉장히 기분은 좋습니다. 저게 진짜 진기한 장면이에요. 박상현 소장님. 네, 지금 멕시코리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한국인이다, 한국과 네. 우리는 하나다라고 지금 막 얘기하는 정도고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아시안만 지나가면 혹시 한국인이냐, 혹시 그래요? 코레아냐라고 얘기해서 코레아라고 그러면 90도로 인사를 한다고 하고요. 네. 지금 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프로모션에 뭐 굉장히 뭐 선물이 공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앞서 영상에서 계속 나왔던 그 한병진 주 멕시코 공사가 한 얘기가요. 네. 외교관으로서 품위를 잃고 싶지 않았다. 네. 그런데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선물 공세했는데 대체
아니 선물까지 옵니까 멕시코로부터? 네, 이 멕시코 한국 대사관에 선물까지 이렇게 도착을 그래요? 했다고 합니다. 네. 맥주가 한 50박스 정도 대박. 도착을 네. 했는데요. 그 사진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사진이 나와 있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맥주예요? 아 맥주.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어보니까 50박스 정도 되었고 50박스. 편지도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네. 에르마노, 나의 형제들이여, 아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야 에레스 멕시카노, 지금부터 당신들은 멕시코 사람입니다. 뭐 이런 글까지 붙여 올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이 어떤 멕시코 항공사가 이 한국인 대상으로 감사 이벤트를 내놨다는데 이건 또 뭐예요? 멕시코 최대 항공사인 이 아에로 멕시코에서는요, 이제 자사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아에로 코리아는 이제 멕시코발 한국행 항공권을 20%까지 할인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권까지 이렇게 할인을 해주고 이게 있는 거예요. 멕시코 입장에서 정말 국가 경사 수준으로 지금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백 팀장님, 이거 독일 얘기 안 해볼 수 없잖아요. 네, 독일 분위기 어때요 지금? 사실 독일은 지금 아주 침울한 분위기죠. 그리고 이제 그 감독분, 뭐 경질 이야기까지만 나오고 그다음에 네. 선수들도 그렇고 독일 국민들은 완전 침울해 있는데, 네. 저 이걸 놓치지 않고 쭉 봤었는데, 네. 사실은 독일 일부 응원하는 관람객이 정말로 눈물을 짓는 그 모습이 상징적으로 지금 그 오버랩되는데요. 네. 정말 독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보세요, 약속이나 듯이 그렇습니다. 다 머리를 네. 감싸고 있어요 지금. 세계 챔피언이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그 대회에서도 우승을 했던 독일이 그렇죠. 과연 57인 한국의 이 좌절의 맛을 봤단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멕시코와 독일을 별도로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한국은 멕시코하고 정말 친근한 입장을 가져야 되지만 네. 독일 국민들은 지금 절망에 빠졌거든요. 아하. 축구의 팬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독일 국민을 위로하고 네. 우리가 이제 스포츠 정신에 입각해서 네. 독일 국민을 위로하고 네. 또 멕시코는 축하해주는 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이 독일 이 침통한 분위기를 고려해서 별로 독일을 자극하고 싶지 않아도요. 박상희 소장님 지금 네. 외신들이 독일의 탈락을 약간 이 안 좋게 비아냥거리듯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마치 한 마음처럼 네. 독일이 패배한 거를 외신들이 상당히 즐기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은 이제 독일이 패배시켰던 무수한 나라들 그 대리복수를 해줬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독일이 16강전에 올라가지 않으면 또 많은 나라들이 조금 더 결승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야,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막강한 나라들의 국민들이 굉장히 독일의 패배를 좋아하고 있는데 네. 영국 선 스포츠의 일면 사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떤 건데요? 보면은 무슨 표가 있어요. 네. 로또 복권 같은 그런 표인데 아하. 그 표를 보면서 네. 기분이 좋지 않아서 웃고 싶을 때는 꺼내보세요. 그러고 딱 보니까 독일의 점수표입니다. 순위표가 나왔군요. F표 네. 순위표가. 순위. 그러니까 은근히 지금 즐기는 분위기인데요. 참. 그런데 또 이제 독일에 있는 또 여러분들의 또 마음은 네. 또 걱정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은근히 즐기는 건 조금 맞아요. 자제할 대놓고 필요도 즐기면 있다는 안 될 것 생각이 같아요. 듭니다. 독일의 이 독일 분위기는 침통 자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온라인 상에 저렇게 여러 패러디 영상이 좀 보세요. 이인철 멕시코 국회 대한민국 태극기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유 너무 멕시코 저도 사랑합니다. 그 네. 스페인어로 좀 하면 떼아모 메히코거든요. 멕시코인데 스페인어 네. 메히코라고 부르고요. 아.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조금 약간 통쾌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만했어요. 우리나라 경기 전에 뭐 우리 한국의 그 실력을 너무 무시하고 7대0 이긴단 말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니까 저도 굉장히 좀 이번에 우리가 나라가 독일 이겨서 통쾌하긴 합니다. 네. 근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온라인상에 보면은 이제 뭐 멕시코에서 열광하는 분위기 그리고 패러디 영상이 각종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그 온라인상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본 이 독일에 사는 딸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한 엄마의 얘기 같은 메시지 같다는 게 뭐예요? 예전에 2002년에 안정 선수도 4강시나 이루고 다시 이탈리아에 가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뭐 차까지 부서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 이탈리아 리그 뛸 때였죠. 그때.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그 모습을 봤는지 이 어머니가 독일에 이 유학생을 둔 어머니가 좀 걱정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딸에게 며칠 동안만 거기 가서 한국말 하지 말고 일본말 하고 있어라. 물론 이렇게 우려가 섞인 이제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뭐 이런 야,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그런 어떤 추정되는 온라인에 SNS가 올라온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온라인상에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얘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얘기 나온 김에 앞서도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살짝 배가 아프긴 해요. 지금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일본은 아시아에서 이제 그 16강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뭐 유일하게 올라갔어요, 아시아에서. 그렇습니다. 네. 이제 콜롬비아에 이어서 2위로 16강에 진출을 하게 된 건데요. 아슬아슬하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금 3위인 세네갈과 승점은 비슷한데 이제 이럴 경우에는 페어플레이 점수를 따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세네갈보다 옐로 카드를 덜 받았기 때문에 아주 가까스로 16강에 진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일본이 올라간 것은 뭐 축하할 일이죠. 뭐 폄하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시아 나라 중에 유일하게 16강 갔으니까. 그런데 경기 보신 분들은 그 하이라이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본이 떳떳하지 못했어요. 동시간대, 원래 최종전은 동시간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세네갈도 이 콜롬비아전에서 한 골을 먹었다, 즉 실점을 했단 말 듣고 그때부터 일본의 플레이가 달라집니다. 자기들끼리 후반에 슬슬 자기들 진영에서 패스만 합니다.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거죠. 이대로만 가자. 이대로만 가면 우리가 16강 올라간다. 그런 마음이 전해졌을까요? 선수들이 정말로 느슨하게 경기했고요. 앞서 외신들 얘기했잖아요. 외신도 정말 일본이 수준 낮은 경기를 했다면서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은 16강 못 올라갔지만 떳떳하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거함, 전차군단 독일을 눌렀으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16강 가지 못했어도요. 그런 확연히 다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태극 전사들 오늘쯤에 귀국한다고 하는데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송수민 아나운서. 네, 이번 월드컵에 스타 2명을 꼽으라 그러면 손흥민 선수와 그리고 골키퍼 조현우 선수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 아시안컵 우승을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가 그 당시에 군 면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군대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시 동메달 땄죠, 동메달 땄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2009년 7월까지 이제 손흥민 선수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조현우 선수도 4급 보충력을 받았기 때문에 네. 군대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 팬들이 지금 손흥민 선수와 조현우 선수 군 면제해달라 뭐 네. 이런 내용의 글들을 청와대 게시판에까지 네.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누리꾼들이 두 선수가 이제 조만간 군대를 가야 돼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는 지금 신체 검사 신검을 받았는데 4급 보충력이니까 이게 면제가 안 돼요. 그래서 내년 7월까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내년 7월까지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아신 것처럼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뛰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 7월까지는 토트넘에 뛸 수 있지만 그 7월이 지나면 입영을 연기할 수가 없어요. 해외 활동할 수가 없어요.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현우 선수도 4급 보충력 대상자인데 만 27세가 되는 내년 9월 전에는 입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네티즌들이 백 팀장님, 네. 지금 이 손흥민 선수, 조현우 선수 이 군대 좀 안 가게 해주세요. 이런 청원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청원이 올라오고 있죠. 어떤 그 네티즌 시민 같은 경우에는 청원에 대신 내가 군대를 가겠다라고 네. 이렇게까지 이제 해주는 네. 사람도 있고 또 약간 뭐 해프닝성 발언이긴 하지만 네. 우리 국민들이 돌아가면서 군대를 대신 해주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 이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이 조현우 선수나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의 어떤 그 재능, 우리 축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되죠.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축구협회 같은 데도 엄청나게 지금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원 글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이 두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좀 활약을 하는 우리 한국 대표 선수들을 정말 위하고 위로해주고 또 위하고 축하해주는 그런 글이긴 하지만 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또 정책적으로 좀 뒷바라지 됐으면 하는 바람도 국민들 모두의 그런 어떤 생각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면 그냥 가정법입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16강, 더 나아가서 예전에 2002년처럼 4강, 원정 4강의 신화를 만약 달성했다면 그러면 손흥민 선수랑 조현우 선수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였어요, 혹시?
그게 아니고 지금 현행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거나 네. 아니면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야지만 혜택이 있고요. 만약에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뭐 16강이나 8강, 심지어는 우승을 해도 규정은 없어요. 다만 이제 2002년에는 4강 진출했을 때 이제 그 대통령의 재량으로 특별법이 이제 그 아마 발의가 돼가지고 혜택을 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규정이 없으니까 네. 뭐 이번 기회에 좀 규정을 만드는 게 그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그 마음은 10분 이해를 해요. 하지만 이 대한민국이 또 군 문제에 관해서는 또 이 사실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게 또 이 사실 이 기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현명한 방법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굳이 손흥민 선수, 조현우 선수 입장에 보면 8월에 있을 아시안컵 대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방법이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 46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를 파헤치고 이슈를 터뜨리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 어제는요, 이 강진 여고생 사망 사건 관련해서 이 수색이 잠시 중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백 팀장님. 네. 사실은 지금 범인, 그러니까 용의자의 어떤 증거물을 찾기 위한 수색을 일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강진군 도안면 매봉산 일대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부터 160mm가 넘는 비가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속 탐지기 11대 그리고 2개 중대하고 170여 명의 경력이 동원이 돼가지고 수색을 하고 있다가 사실 오늘은 지금 중단한 상태인데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민들의 정말 그 핫한 그런 어떤 이슈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내 아이가 희생이 될 수도 있고 더군다나 또 친구, 아빠 친구가 이런 범행을 했다는 현재는 용의자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어떤 그 심적인 트라우마를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명백한 이런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네. 그다음에 사건 전말을 밝히는데 필요하거든요. 증거물이.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색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폭우로 인한 수색 때문에 잠시 중단했다가 아마 새로운 증거, 그런 증거들을 찾기 위해서 수색을 재개할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은 어때요? 수색 상황이 어떨 것 같습니까? 홍수민 아나운서. 네, 어제 하루에만 161mm의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수색에 이제 차질이 생겼는데 일단 오늘 하루는요 비 예보는 없고 흐릴 예정이고요. 다만 7월 1일까지 이제 160mm 양의 이제 비가 이제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상황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제 저녁부터 강진 지역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제 낮까지 비가 상당히 많이 왔어요. 한 161mm 정도 와서 이 정도면 아무래도 수색이 좀 어렵겠다 싶어서 어제는 수색이 잠정 중단됐고 아마 이 추정입니다만 오늘은 수색이 재개됐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 전에 알아봤거든요. 지금 강진 지역의 일기예보를 봤더니 오늘은 다행히 흐리기만 한 상태라서 그리고 비 예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색이 재개됐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또 이 많은 이 2개 중대 정도 이 병력을 투입해서 유류품 찾기에 집중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홍순빈 아나운서 얘기처럼 내일부터 모레까지, 내일이 6월 30일이잖아요. 내일부터 다시 비가 옵니다. 그래서 모레까지 많게는 100mm의 비가 예보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오늘 다시 이 흐린 날, 비가 안 올 때 유류품 찾는데 또 수사력을 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범행 동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경찰도 좀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 얘기, 이와 관련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황이나 행적사는 다 해놨는데 정확한 원인을 우리가 파악하려면 국가 사람들이 가 나와봐야 합니다. 뭐 사망 원인이라든가 아니면 범행 동기라든가 이런 거는 국가수 결과가 나와야지만 알 수 있다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동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컴퓨터에 뭐 검색이거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런 것도 조사를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 나오면 다 종합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네. 저희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서 제가 확인해 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근데 그 스포츠 머리처럼 깎았다 이것도 확인이 안 되는 분명히 거예요? 제가 금방 말씀했는데 확인해 줄 네네. 수 없는 내용이라니까요. 백 팀장님, 네. 지금 사실 경찰 얘기 들어보면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 하시겠습니다만 좀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게 지금 국과수의 일단 감식을 의뢰한 그 결과가 나와봐야지 좀 더 정확한 거 알 수 있다. 이 말은 조금 경찰도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 지금 그런 게 느껴져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이 어려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수사를 종합해 보면 용의자의 범행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16세 된 여학생이고요. 또 양쪽이 다 모두 사망한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1차 소견은 사실상 외상이라든가 골절이라든가 네. 어떤 직접적인 외력에 의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차로 이 시료를 채취한 걸로 정밀 부검을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부검은 이미 끝났고 이 피해 학생은 이미 이제 강진군 마량면에서 뭐 화장해가지고 유골이 뿌려지는 이런 가족들의 슬픈 그런 모습들이 전달이 됐는데 네. 국가원에서는 이 사인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채집한 시료를 가지고 다시 정밀 그 실험을 네. 하거든요.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영상이 우리 백 팀장님이 현지에 가서 네네. 혹시 찍어 오신 영상인가요? 네, 24일 날 제가 현장에 내려갔었는데 네네. 30분쯤 관계인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관 수백 명이 매봉산 정상에서 함성 소리가 들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시신을 찾았다, 피해자 시신을 찾았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그 휴대폰으로 직접 촬영을 한 그런 네. 부분인데요. 지금 조금만 네네. 말씀드리면 그러시죠, 네네. 이 지금 그 피해 학생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간 부분은 여러 가지 추측성이 나오지만은 한 가지 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 네. 이 피해 학생에게 모든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탈을 했을 때 이 학생의 소지품, 유류품, 뭐 이런 거 모두 다 수거를 해갔단 말이죠. 네. 그렇다고 하면 머리카락 부분은 제가 수사 경험칙상 말씀드리면 이건 어떤 거하고 통하냐면 이 학생이 16세이기 때문에 지문 채취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학생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형태로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네. 뭐 부패라든가 네. 이런 것 때문에 이 학생의 신원을 특정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런 어떤 끔찍한 일을 벌였다라고 물론 보는 추정입니다만. 네, 추정입니다. 네. 상당히 근접한 저는 정설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앞서 영상이 이 백기정 팀장님이 현지 강진 이 여고생 시신이 발견된 매봉산 이 정상 부근에 직접 올라가서 찍은 휴대전화 영상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화면의 흔들림이 상당히 좀 심해서 보시기에 좀 다소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만 지금 저곳이 가보시니까 어떻든가 실제 경사 이 성인 남성도 오르기 힘들 정도로 경사가 가파르다지는 보도는 나왔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100여 미터, 그러니까 산자락, 용의자의 차량이 있는 곳에서 한 100여 미터 걷기는 그렇게 급경사가 아닙니다. 지금 이곳은 정상 부근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하. 100여 미터를 걸어서 올라가게 되면 네네. 70에서 80도 급경사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곳을 한 200m쯤 올라가게 되면 저기 산 등성이 정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계라마을 앞산이고 네. 그다음에 용의자가 놔뒀던 차량은 바로 그 지성마을입니다. 그 네. 용의자의 고향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부모의 그 산소가 있었던 그런 곳이고 네. 지리감이 굉장히 익숙한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를 택했다라고 보는데 네. 사실은 경찰이 그 통제를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과학수사팀이 그 와서 증거를 찾고 네. 그다음에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근데 그 전에 제가 현장에서 함성 소리를 듣고 이건 시신을 찾았구나 해서 네. 올라가면서 동영상으로 촬영한 그런 네. 그 모양입니다. 근데 사실 이인철 변호사님 지금 이 사건은요. 네. 다행히 뭐랄까요. 이 정말로 표현을 신중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여고생의 시신이 안타깝게 여고생으로 확인은 됐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저희는 뉴스파이터는 끝까지 살아 돌아올 거라고 믿었었는데 안타깝습니다만 그런데 이 여고생의 시신이 확인된 부근은 증거로만 보면 깜깜해요. 지금 그 어떤 것도 여고생 관련해서 유류품이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유일하게 발견된 거는 그 화장품 하나. 네, 그거만 립글로스, 발견이 됐고 네. 가장 중요한 단서인 아직 그 휴대폰이 발견되지 않았기 그러네요. 때문에 그거를 찾는 것이 이제 시급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백 팀장님 역시 제가 보기엔 명수사관인 것 같아요. 이 머리카락이 왜 잘렸을까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해했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건 추정이긴 합니다만 증거 인멸을 위한 게 아니냐. 아. 왜냐하면 시신이 부패가 되는데 머리카락은 좀 늦게 부패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머리카락을 이제 자기가 이제 또 은닉을 해서 아마 태웠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경기도 화성의 그 저수지 부근에서 네. 백골이 발견됐어요. 백골이. 아하. 근데 너무 부패가 심해가지고 DNA 검사가 돼서 도대체 이 시신이 누구 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백골에도 여러 가지 단서가 나오는데 경찰이 국가에서 부검하니까 이 얼굴에 성형 수술한 게 딱 나온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전국에 있는 성형외과를 다 탐문 수술한 거예요. 수천 아하. 곳을. 정말 열심히 딱 탐문해가지고 그 여성의 그 신분을 딱 확인했거든요. 그 여성과 그 동거하는 남자친구가 이제 범인이었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혹시 그런 걸 노린 게 아니냐. 부패가 심하게 되면 네. 이 시신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증거인멸을 시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범행 동기는 여전히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혹시라도 주변 이 용의자의 주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단서나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주변 분들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동네에서 네. 나간 지가 한 30년 돼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중학교까지인가 다니고 나갔대요. 나가서 네. 그 도안면에서 건강원을 네. 여기 도안면소재지에서 꽤 했대요. 오랫동안 하고 네. 이제 읍에다가 장사 가게를 네. 그리고 그 피학생 그 아버지하고 아주 친하게 잘 지냈다고. 나쁘고 폭력 있고 그래야 아니야 사람이 좋았다가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많았죠. 이게 여자관계가 복잡했다 이런 얘기는 혹시 들으신 건 있으세요? 여자관계가 과거에 있었다고 해야지 성격은 그렇게 나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지 그랬다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가지고 여자관계는 과거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느라고 들어갔잖아. 걱정됐지. 이 강진이 아주 명예를 아주 안 좋고 그런다고 아주 걱정을 많이 했지요. 저 예비에 살게 그런 부탁가 일어나는 게 아주 안 좋다고 많이 그랬지요. 이웃에서 그런 일이 우리 지방에서 났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정말로 옛날에는 짐승이 무섭다 했는데 지금 사람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박 소장님, 사실 이 주민분 마지막 얘기가 상당히 지금 이곳의 분위기를 대변해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성마을 주민들 굉장히 좀 씁쓸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용의자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네네. 있죠. 저도 좀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인면수시입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피해 학생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아버지와 친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인 아이한테 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했을까. 지금 용의자지만 그래도 굉장히 끔찍스럽게 느껴지고요. 네. 이 사람의 이중성을 보는 마을 주민들도 굉장히 충격에 빠진 것 같습니다. 네. 믿어지지 않지만 지금 이제 현실화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많은 범죄자들 중에서도 특히 성적인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면 정말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성적인 문제, 성중독증이라던가 성도착증이라던가 이런 문제는 사실 일상생활에서 감춰지기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네. 보통 사람들이 보통 때는 예의가 바르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줬고 이런 모습을 대했다면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문제일 수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네. 안 밝혀진 상황에서 주민들의 충격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네. 주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주민분들의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만 강진의 이 매봉산 인근에서 수색이 재개됐다는 이 얘기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백 팀장님, 네. 조금 전에 주변 분들의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생각보다 호의적인 반응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분들은 그런 느낌대로 얘기를 했겠지만 사실 이 느낌 평소에 받았던 느낌이 절대 다는 아니다. 왜냐하면
오다 가다 만났을 때 느낌하고 실제 이 용의자가 갖고 있던 본성 이런 것까지 다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현지에 보면 용의자의 가족들이 상당수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감정 상할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는 뭐 여자 관계도 복잡하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예전에 뭐 어떤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대하는 아침에 조기축구라든가 그다음에 덤프트럭이라든가 또 그 개를 그 사육을 하고 도축을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네. 전언되는 바하고는 약간 다른 얘기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걸 들어보면 네. 뭐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하고요. 네. 그다음에 욱하는 그런 성격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용의자는 사실은 친구의 딸을 그 범행으로 택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그런 부분들의 어떤 보도라든가 또 주민들이 좋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네.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절대 뉴스파이터는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현장 취재에 가셨던 백기정 팀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지금은요. 조그만 단서라도 지금 이 사건의 실체, 범행 동기 등을 밝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짚어보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 어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이 뒤통수 맞을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우리가 연애할 때는 조금 이제 자신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 사건도 그런 것 같아요. 이 30대 남자 여자 얘기인데요. 네. 당시 2011년이니까 20대였는데 어떤 남자가 어떤 여성한테 굉장히 좀 여성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아하. 자신의 능력과 재력을 엄청나게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뭐냐면 내가 아주 유명한 증권 투자 자문회사 다니면서 매월 급여가 500에서 600만 원 정도 된다. 그 네. 여성이 굉장히 좀 능력이 있는 남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2015년에 회사를 퇴직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또 큰 건축 자재 회사를 하는데 내가 거기에 영업이사다. 아하. 또 능력을 막 과시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성한테 주식 투자를 권유합니다. 아주 네. 좋은 종목이 있으니까 좀 투자해라. 그래서 900만 원을 일단은 가져왔어요. 아하.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성한테 계속해서 돈을 받으니까 네. 이 여성이 좀 약간 의심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성한테 공정증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하. 자, 이거 봐라. 1억 3천만 원을 내가 받을 그 공정증서다. 네. 그러니까 안심해라. 그 여성이 그걸 보면서 또 안심을 했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결혼하자 하면서 결혼 비용으로 2,900만 원을 또 빌려가지고 아하. 이 여성의 가족한테 빌린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결혼 전에 계속해서 돈을 이제 어떻게 보면 편취를 한 거죠. 네. 근데 어쨌든 2017년에 이 남자와 여성이 이제 혼인신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또 해요? 네, 결혼했어요. 네. 근데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여성한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여성의 신용카드도 빌려가지고 아하. 5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 너무나 의심을 하니까 여성에게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1억 2천만 원 여성한테 주긴 하는데 네. 그 돈도 자신의 돈이 아니라 자신의 내연녀가 있었거든요. 아하. 내연녀한테 받은 돈을 일부러 여성한테 네. 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연녀도 또 이 남성한테 속았다고 해서 이제 고소를 하니까 아하. 이 내연녀 사기 사건으로 이 남성이 구속이 되게 됐어요. 네. 자, 여기서 또 이제 엽기적인 일이 발생하는데 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찾아와서 아하. 우리 아들이 회사 문제 때문에 구속이 됐다. 합의금이 필요하니까 돈을 달라고 해가지고 3천만 원을 또 편취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박상희 소장님. 네. 지금 이게 실제 사건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막장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 여성 기구한 운명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 여성이 이 사실혼이었다가 결혼을 이제 혼인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맨 처음부터 나를 만날 때도 나를 사랑해서 만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뭐 금고처럼 마치 이 여성에게는 하하. 모든 돈이 있는 것처럼 야금야금 가져간 거죠. 더 놀라운 거는 사실혼 관계 때부터 또 내연녀도 있었던 겁니다. 하하. 그리고 그 내연녀에게 돈을 또 갈취를 했죠. 근데 그 돈을 이제 때문에 이제 구속될 위기에 이르르자 시아버지까지 이 며느리에게 거짓말을 해서 또 며느리의 이제 돈을 가져가고 아파트 명의까지도 저는 가져간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이 여성이 받을 충격이라는 것은 뭐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그런 충격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남편이었고 자신의 인생을 걸었고 신뢰했기 때문에 굉장히 여성의 충격이 걱정스러운데요. 어쩔 수 없이 좀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잘못을 해서 내가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니라 그쪽에서 맨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마음 먹고 나에게 타겟으로 이렇게 삼고 했다면 사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여성은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좀 아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백 팀장님, 이 여성분 너무 마음이 비단결처럼 착하신 분이었을까? 왜 이 아들, 남편이라는 사람하고 그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철저하게 이 여성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 아들을 석방시키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그 피해를 입은 며느리에게 아들 합의금으로, 그것도 합의금을 누구에게 주냐면 내연에게 주는 합의금이거든요. 네. 그걸 며느리에게 다시 3천만 원을 달라고 그래서 그다음에 합의금으로 썼다고 하는 부분은 아들이 구속이 돼서 잘못을 했으면 회개하고 반성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어른이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며느리에게 3천만 원의 돈을 피해를 주고 그걸로 또 내연에게 갖다서 합의금을 주고 받아내는 이런 형태인데, 사실은 그 자식을 향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세상 누구도 욕을 못하겠지만 결국 아들의 범행을 똑같은 수법으로 이용해서 또 거짓말을 해서 그다음에 그 아들의 내연에게 그 돈을 갖다 주는, 네. 며느리에게 갈치식으로 뺏어가지고 사기쳐서 네. 이런 형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들이나 아버지나 똑같은 그런 네. 범죄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비난이 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면요, 이 돈을 가져가는 게 정말로 거짓말 퍼레이드가 화려합니다. 나 잘 나가는 투자 자문회사 다니면서 매달 500에서 많게는 600만 원 월급 받아. 근데 이게 거짓말이었대요. 실제 다닌 게 아니었대요. 그냥 어떤 조그만 회사나 이런 데 다녔나 봐요. 그리고 그 어떤 회사를 물러난 퇴직 후에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축자재회사 영업이사다. 이것도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주식 투자로 수익 얻겠다. 그러면서 6차례 걸쳐 9천만 원 투자하게 해놓고 이것도 거짓말로 가만히 설레 있겠죠. 이게 박 소장님 너무 안타까운 게 네. 이 여성은 추정이긴 합니다만 뭔가 내가 돈을 또 줘야 되나 하면서도 이 남자가 나 사랑할 거야. 뭔가 신락 같은 좀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남성이 나를 사랑한다고 당연히 믿었겠죠. 그리고 아하.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 결혼 자금도 네가 내면 내가 나중에 누구한테 돈을 꿔준 게 있는데 그거 받으면 줄게라고 이제 거짓말로 된 차용증도 보여주고 아하. 이러면 여성으로서는 결혼을 할 만큼 사랑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믿게 되죠. 근데 저는 이제 사랑해서 믿은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시아버님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 여성이 또 반응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가야, 우리 회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해서 네 남편이 우리 회사 때문에 지금 구속이 됐으니까 어떻게든 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 아버님의 회사가 위험해서 잘못 없는 내 남편이 구속된다 그러면 어떤 여성이 있는 것이라도 다 줘서 빼내고 싶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연녀를 갈취해서 구속이 된 것인데 네. 얼마나 그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인철 변호사님, 이 여성 이렇게 당하고 있었던 게 너무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운데 이거 좀 어디에 도움 청하고 하소연할 데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실물해 보면 이런 비슷한 사건이 종종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떤 남성이 자기가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문대생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랑 데이트를 하는데 그 명문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막 데이트를 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감쪽같이 속았겠죠. 그리고 졸업한 후에도 내가 이제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뭐 그 회사 앞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여성이 그 남성을 믿고 결혼했는데 너무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남자가 너무 무식해요. 명문대생 나왔다는데 뭐 맞춤법도 틀리고 너무 무식하고 회사도 잘 안 가고 해가지고 이상하다 싶어서 그때서 조사하니까 다 속았던 겁니다. 세상에. 학력, 직업 다 속아가지고 결혼했는데 심지어는 결혼식에 화환 있잖아요. 네. 화환도 가짜로 막 보내고 유명사한테. 네. 그래가지고 소송해가지고 위조를 받는데 뭐 위조를 해봐야 1,000에서 3천만 원 나오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근데 법원이 굉장히 이 남성의 죄질이 나쁘다고 본 것 같아요. 이 여성이 남자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했거든요. 거기 위자료 1억 원이 나왔습니다. 와. 위자료 1억 원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요? 보통은 네. 2천, 3천 정도가 최고 한도인데 네. 1억 원이 나왔고 양육비도 지급하라고 했기 때문에 네. 법원 판사가 얼마나 이 남자를 괘씸하게 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 중에 법원에서 일단은 정말로 법에 정말 이 눈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분, 아내분의 처지, 사정을 딱하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 혼인을 취소한다는데 혼인 취소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혼인 취소 속은 거예요. 사기 결혼 당한 거잖아. 사기 결혼 당한 거니까 이제 혼인 취소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혼인 무효가 있지 않습니까? 예. 혼인 무효는 뭐냐면 아예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가짜로 결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국적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나 뭐 그런 사람하고 가짜로 혼인 신고하는 게 혼인 무효고 네. 혼인 무효는 소급적으로 이제 효력이 발생을 하거든요. 완전히 이제 그 처음부터 결혼이 없었던 걸로 되고 혼인 취소는 과거의 결혼 기록은 남고 네. 다만 장례적으로 이혼과 비슷하게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혼인 취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혼인 무효는 원천적으로 그냥 결혼했다가 다시 그냥 결혼 안 한 미혼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혼인 무효인가요? 비슷하죠. 그렇죠. 그게 예. 바로 혼인 무효고 이번 사건은 혼인 취소. 과거에 결혼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하지만 앞으로의 부부관계는 거의 이혼에 준하게 두 사람이 갈라서게 판단한다. 이제 혼인 무효해달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이 대학생 젊은 남자 여자가 네. 그냥 이제 사귀는 연인 사이인데 우리 먼저 그냥 혼인신고 장난으로 해볼까 하고 이제 친구들 증인 2명 해가지고 혼인신고 하는 경우가 네. 있어요. 부모님 허락도 안 받고 근데 네. 부모님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이제 막 머리 잡아가지고 오시거든요. 네. 철없이 이제 혼인신고했으니까 머리 혼인 무효해달라. 잡아가지고, 네네. 예. 근데 그런 경우 혼인 무효가 안 네. 되고 어쨌든 성인이 유효하게 혼인신고했기 네. 때문에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니까요, 백 팀장님, 제가 법원의 판결 이유를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 들어볼게요. 네. 법원이 그랬대요. 남성은 교제 기간 동안 여성에게 자신의 직업과 재력을 적극적으로, 이게 속여도 적극적으로 속였대요. 적극적으로 속여서 결혼 비용 등을 부담시켜 많은 빚을 지게 했다. 결혼 후에도 내연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돈을 가로채는 등 경제적 이익을 바라고 교제와 혼인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 남성의 재산 상태, 내연녀와의 관계, 사기 행위 등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정말 당연한 말씀을 재판부가 해준 것 같아요. 네, 이제 수사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아하.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네. 제가 일선에 그 현직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작심하고 여성을 상대로 사기 결혼이라든가 아니면 정조를 유린하는 그런 행태의 그 사기를 하는 남성들이 보면 네.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 법률 용어나 의학 용어 네. 이런 걸 좀 간간히 써요. 아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또 만날 때는 뭘 가지고 나오냐면 실제는 그 자신의 신분이 아니거든요. 네. 의학서적이나 법률서적을 가지고 나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뭐 SNS상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게 있지만 그 어떤 대형 병원이나 아니면 어느 그 유명 명문대 앞이나 아니면은 네. 어떤 변호사 사무실 근방에서 그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에 올리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만나가지고 장소를 또 어디로 정하냐면 자, 의사라고 사칭을 하는 경우에는 대형 병원 근방 그리고 또 실제 병원 안에 있는 커피숍이라든가 음식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복장은 의사 복장을 하죠. 하하. 또 뭐 검사나 뭐 판사나 하는 부분도 역시 비슷한 형태인데 이런 A형상에 보이는 것들을 쏙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나를 향해서 접근하는 남자들에 대한 진실된 직장이라든가 신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이 네. 많죠. 아하. 사실은 이름을 대고 전화를 해본다라거나 또 네. 여러 가지 형태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치밀한 사기 이 결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소위 말하면 역할극을 하는 사람처럼 동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타겟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대부분 맞아요. 속아 넘어가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네. 10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이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하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억을 지급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박 소장님, 네. 3살 된 딸이 있나 봐요. 그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 아내분을 지정했대요. 남편은 아내에게 올해 말까지는 매달 30만 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 물론 위자료 1억, 그다음에 양육비 매달 지급하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제일 큰 걱정은 이 여성이 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쉽사리 치유가 될까?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그 사람을 잘 믿지 못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좀 의심하고 이런 증상을 가지시는 분들 상담해보면 많은 분들이 그 전에 어떤 정말로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배신을 받은 경험에서부터 지금의 어떤 병이,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여성은 잘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길 바라고 그러리라고 믿습니다만 네. 이 남성의 어떤 그런 마수와 같은 손길에서 심리적으로도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자책하는 마음은 안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잘 이겨내시기를 뉴스파이터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잠시 쉬고 있던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가 이번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한 할아버지가요 하천에서 어떤 계속 서성이는 모습을 이제 보여서 확인이 됐는데요. 그 모습 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남 나주의 한 하천가 인도입니다. 지금 시각은 한 새벽 2시경 정도 된 거예요. 지금 인도에서요 할아버지 한 분이 지금 서성이고 있습니다. 왼쪽에요. 잠시 후에 이 CCTV 시야에서 할아버지가 사라지더니 5분 정도 있다 다시 할아버지가 이 시야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할아버지 이번에는 쓰레기를 한번 줍더니 또다시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CCTV가 할아버지의 이 동선을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CCTV가 움직이면서 할아버지의 모습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관제센터에서 이 할아버지의 모습을 본 건데 결국 인근의 파출소에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이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름을 물어봅니다. 말을 걸어보는데 할아버지가 대답을 잘 못하시니까 일단 파출소로 할아버지를 모시고 갑니다. 파출소에 갔어요. 이제 파출소인데요. 가보니까 다행히도 이 실종 신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고가 접수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이제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이 할아버지의 사연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백 팀장님. 네. 저는 그냥 어르신께서 좀 무료하시고 해서 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쓰레기도 줍고 우리 마을 좀 깨끗하게 하자 그러신 줄 알았더니 세상에 실종되셨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치매를 앓고 있는 분인데 사실은 광주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자식들하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원래 고향이 그 인근 30km 떨어진 나주라는 곳인데요. 아, 그래요? 그 나주라는 곳까지 이동을 걸어서 가신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아하. 하기 때문에 그 나주라는 자기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고 자랐던 그 고향을 정신으로 찾아간 게 아니라 몸으로 찾아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세상에. 이유도 있는데 사실 이분이 걸어서 그 30km를 나주까지 갔는데 저는 간제센터 요원이 굉장히 명석하게 봤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쳐 지나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새벽 2시에 연세 드신 분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경찰에 알렸는데 네. 결국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고 그다음에 굉장히 연루하신 분이 정말 몸으로 고향까지 찾아갔다 그 시간에 하는 부분이 좀 기이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면서 이분의 고향을 향한 마음이 너무 좀 찐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에서요. 광주광역시에서요. 인근에 있는 나주까지 거리가 30km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물론 30km 정말 대단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향 뭔가 여기에 지금 가슴이 한 곳에 찡해요. 이 아흔이 되신 분이에요. 아흔이 넘으신 분인데 이 기억을 가지고 고향을 찾아오셨다며 30km를 걸어서요. 혹시 이 어르신의 마음, 이 머릿속에는 대체 어떤 생각이 있으셨을까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최명기 원장님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치매가 굉장히 심한 상태가 되면은 그 시간을 갖다 혼동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현재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고향 마을에 살았던 시기에 본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갖다 찾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의도적으로 고향 마을을 찾아간 것은 아닌데 치매가 걸리게 되고 길을 잃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본인한테 낯익은 길을 갖다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고향 마을을 찾아가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이분이 아흔이 다 되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박상희 소장님, 네. 뭔가 이 찡해요. 뭔가 이 고향이 뭔가 이 어르신의 몸일까요, 기억일까요? 뭔가 고향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치매가 진행이 되면 치매는 기억력 감퇴가 굉장히 주 증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기억이라는 것이 최근 일어난 일부터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것부터 사라지고 맨 마지막에 예전 것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치매를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예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기쁨도 예를 들어서 내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기쁨, 그 아이를 유치원에 들어줘 줬을 때의 기쁨,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고 아픔도 예를 들면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유산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정말 평생이
한이 돼서 그 얘기만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네. 어렸을 때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인간은 이제 누구나 다 귀소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고향을 마음에 푸는 마음으로 현재의 기억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내가 내 마음속에 인지는 떨어졌지만 마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고향으로 그러니까요. 거의 본능적으로 가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안타까워요, 인철 변호사님. 저희가 이 치매 어르신 얘기 자주 해드리지만 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치매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저도 사실 굉장히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분이 치매에 걸리셨거든요. 아. 굉장히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머리도 명석하신 분인데 완전히 그 어린아이처럼 되신 겁니다. 근데 그분들 곁에는 가족이 정말로 따뜻하게 보살피고 있거든요. 네. 평상시에 그분이 정말로 선행을 하시고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치매에 걸리신 후에도 가족들이 이렇게 보살피는데 이제 치매는 남의 얘기가 아니니까 네. 우리 국가, 사회, 이웃 모두가 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진짜 이인철 변호사 말씀처럼 그냥 남의 집 얘기로 생각하지 말고 사회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뉴스파이터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